총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습니다. 탕탕탕 멈추면 죽는다. 그 생각뿐이었어요. 군사분 개선까지 남은 거리 50m. 전속력으로 달리는데 뒤에서 동료들이 소리쳤습니다. 김대희, 멈춰라. 쏜다. 함께 훈련받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술 마시던 전우들이 저를 향해 총을 쏘고 있었어요. 어깨에 뭔가 뜨거운 게 박혔습니다. 맞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30m, 20m, 10m. 눈앞에 군사분계선이 보였습니다. 제 이름은 이수혁입니다. 물론 가명이에요. 2016년 8월, 저는 북한인민군 특수부대 대위였습니다. 35살이었고요. 군 복무 10년 차였어요.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근무했습니다. 남과 북이 코앞에서 마주보는 세계에서 가장 긴장된 장소 중 하나죠.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북한에서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키 175cm 이상, 시력 1.5 이상, 체력 최상급, 그리고 무엇보다 성분이 좋아야 합니다. 아버지는 당 간부였고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핵심 계층이었습니다. 2006년 저는 군에 자원 입대했어요. 조국을 지키겠다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죠. 훈련은 지옥 같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30km를 완전 군장으로 뛰었어요. 맨손 격투, 사격, 폭파, 침투 훈련. 100명이 시작해서 20명만 살아남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2012년 JSA 근무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곳은 특별했어요. 남쪽 군인들이 바로 코앞에 있었거든요. 판문각 회의실에서는 남북의 군인들이 같은 공간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지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의 숨소리, 움직임, 존재 자체를요.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저는 제 임무에 충실했어요. 조국을 지킨다는 자부심도 있었고요. 매일 아침 김일성 동상 앞에서 경례를 올렸습니다. 위대한 수령님, 오늘도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그때는 옥수수대가 말라 비틀어져 있었고 사람들은 산비탈을 개간하고 있었습니다. 기차역마다 아이들이 국어를 하고 있었어요. 7살, 8살쯤 돼 보이는 아이들이 먹을 것 좀 주세요 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얼굴은 흑투성이었어요.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수도 평양은 달랐어요. 깨끗한 거리, 높은 건물들, 잘 차려입은 사람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거리는 한산했고 상점에는 물건이 별로 없었습니다. 전력 사정이 안 좋아서 엘리베이터도 자주 멈췄어요. 어머니 댁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사셨어요.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우셨습니다. 진여가 많이 말랐구나. 어머니는 제가 가져간 쌀을 보며 눈물을 닦으셨어요. 어머니, 배급은 잘 나와요. 응,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거짓말이었어요. 어머니 집 부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김치 몇 조각, 옥수수 가루 한 봉지. 그게 전부였어요. 어머니는 배급이 3달째 끊겼다고 장마당에서 품팔이를 해서 근근히 살아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굶주리고 있는데 기차역 아이들이 구걸하고 있는데 나는 조국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뭘 하고 있는 거지? JSA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남쪽을 바라보는데 그쪽 군인들이 입고 있는 군복이 깨끗했습니다. 체격도 달랐어요. 우리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죠. 저는 궁금했어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걸까? 배급은 나올까? 가족들은 굶주리지 않을까? 2016년 초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월 어느 날이었어요. 정치 학습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2시간씩 정치학습을 해야 했거든요. 김정은 동지의 말씀을 공부하고 남조선 괴뢰들의 만행을 규탄하는 시간이었죠. 그날 정치 지도원이 새로운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동무들, 최근 일부 군인들이 사상적으로 해이해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앞으로 상호 감시를 강화할 것이다. 동료 간에도 의심스러운 언행이 있으면 즉시 보고해야 한다. 상호 감시, 동료를 의심하라는 거였어요. 옆에 앉아있던 리중이가 제 눈을 쳐다봤습니다. 우리는 3년 동안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어요. 함께 훈련하고, 함께 경계를 섰고, 함께 술도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리중이의 눈빛은 달랐어요. 의심, 경계, 두려움.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동료도, 친구도, 심지어 가족도요. 3월이었습니다. 박일병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22살, 함경북도 출신이었죠. 착한 친구였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성실했고 후임들을 잘 챙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일병이 사라졌어요. 아무 예고도 없이요. 다음날 아침 조회 시간에 정치지도원이 발표했습니다. 박일병은 반동분자로 적발되어 보위부에 넘겨졌다. 동무들은 박일병과의 관계를 즉시 보고하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중에 알게 됐어요. 박일병이 남쪽 방송을 들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밀고를 했고 보위부가 조사를 했어요. 박일병은 끌려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지금 살아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저도 남쪽 방송을 들었거든요. 저도 의심을 품었어요. 저도 언젠가 박일병처럼 끌려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탈북, 나 같은 사람이, 특수부대 대위가, 성분 좋고 출세 가도를 달리던 엘리트가 탈북을 한다고?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어요. 이대로 있으면 언젠가 저도 숙청당할 거라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있었어요. 굶주리는 어머니를, 이 체제가 망가뜨린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JSA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지리를 잘 알고 있었어요. 판문각에서 군사분 개성까지의 거리, 경비 초소의 위치, 동료들의 근무 패턴, 모든 걸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타이밍이었어요. 언제 움직일 것인가? 낮에는 불가능했습니다. 너무 많은 눈이 있었거든요. 밤도 어려웠어요. 야간 경계가 삼엄했고 불빛이 없어서 지뢰지대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회를 발견했어요. 6월 말이었습니다. 북측 판문각에서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열렸어요. 남쪽 인사들이 북측 구역으로 넘어오는 날이었죠. 이날은 경비가 달랐습니다. 오히려 느슨했어요. 회담이 잘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병력을 후방에 배치했거든요. 저는 계산했습니다. 판문각에서 군사분 개성까지 대략 200m. 전속력으로 뛰면 1분. 길어야 1분 30초면 군사분 개선을 넘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뛰는 순간 동료들이 저를 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쪽 군인들이 저를 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었죠. 저는 일주일 동안 고민했어요. 매일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이게 맞나? 정말 해야 하나? 성공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죽으면? 땅바닥에 살짝 놓았어요. 소리가 나지 않게요.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뛰었습니다. 전력 질주였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빠르게 뛰었습니다. 50m, 70m, 100m. 거기서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리중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김대희, 뭐 하는 거야?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더 빨리 뛰었습니다. 120m, 140m. 당,
첫 번째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알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갔어요. 흙먼지가 튀었습니다. 150m 군사분계선이 보였어요. 저 푸른색 표지판만 넘으면 됐습니다. 당. 두 번째, 세 번째 총성이 울렸어요. 이번엔 더 가까웠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어요. 160m, 수미터까지 차올랐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계속 뛰어. 멈추면 죽어. 어깨에 뭔가 뜨거운 게 박혔습니다. 왼쪽 어깨였어요. 통증이 번졌지만 계속 뛰었습니다. 손으로 어깨를 감싸쥐고 오른 팔만으로 달렸어요. 170m. 앞에서 남쪽 군인들이 소총을 겨누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들도 저를 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두 손을 들었습니다. 왼손은 어깨를 감싸고 있었지만 오른손을 번쩍 들었어요. 쏘지 마세요. 한국말로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당. 뒤에서 또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오른쪽 허벅지에 뭔가 박혔어요. 다리가 꺾였습니다. 넘어질 것 같았어요. 180m. 군사분계선이 바로 코앞이었습니다. 저는 몸을 던졌어요. 말 그대로 던졌습니다. 푸른색 표지판을 향해 몸을 날렸어요. 쿵. 땅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얼굴이 흙투성이가 됐어요. 입안에 흙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넘었어요. 군사분계선을 넘었어요. 남쪽 군인들이 저를 에워쌌습니다. 총을 겨누고 있었어요. 저는 두 손을 더 높이 들었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어요. 쏘지 마세요. 탈북했습니다. 저 탈북했어요. 한 군인이 다가왔어요. 계급장을 보니 중이었습니다. 무기 있어요? 없습니다. 버리고 왔어요. 중이가 제 몸을 수색했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총을 내렸습니다. 병원으로 후송해야겠어요.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특수부대 대위시네요. JSA 근무.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죄송합니다. 군사 기밀을 다 말씀드릴 순 없어요. 하지만 제가 왜 왔는지는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압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 달 뒤 하나원에 입소했어요. 하나원은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교육기관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그곳에서 생활했어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은행, 신용카드.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한 것들이었죠. 마트에 가서 물건을 봤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많은 물건이, 이렇게 다양한 음식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말투가 다르고 행동이 달랐거든요. 어떤 사람은 대놓고 물었어요. 북한에서 오셨어요. 그러면 거리를 두더라고요. 외로웠어요. 친구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리웠어요. 밤마다 꿈을 꿨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 혼자 앉아 계시는 꿈, 저를 찾는 꿈, 울부짖는 꿈. 2017년 어느 날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수혁 씨, 강연을 하나 해주실 수 있을까요? 대학생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저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제가 무슨 강연을요? 하지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왜 여기 왔는지, 무엇을 위해 총을 맞으며 달렸는지. 하겠습니다. 첫 강연은 떨렸어요. 100명쯤 되는 학생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를요. JS에서의 생활, 체제에 대한 환멸, 그리고 1분간의 질주를. 학생들이 울었어요. 어떤 학생은 질문했습니다.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죠. 죽을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 체제 안에서 계속 사는 거였어요.
거짓말 속에서, 감시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저, 통일에 관심이 많아요. 나중에 북한 사람들을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질문이 저를 울렸습니다. 누군가 북한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다는 게, 돕고 싶어 한다는 게 고마웠어요. 그 뒤로 저는 강연을 계속했습니다. 대학교, 고등학교, 시민단체, 교회, 가는 곳마다 제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놀라워했고, 눈물을 흘렸고, 질문했습니다. 2019년, 저는 탈북민 지원단체에 정식으로 합류했어요. 새로운 탈북민들을 상담하고 정착을 돕는 일이었죠. 제가 겪은 어려움을 알기에 그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처음 온 탈북민들은 대부분 두려워했어요. 여기서도 감시받는 거 아니에요? 북한으로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여긴 자유로운 나라예요. 당신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저도 완전히 치유된 건 아니었어요. 2020년 PTSD 진단을 받았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밤마다 악몽을 꿔요. 총소리가 들리고 쫓기는 꿈, 땀을 뻘뻘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상담을 받았어요. 이수혁 씨, 당신이 겪은 일은 트라우마예요. 치유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사람마다 달라요. 평생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질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2021년, 저는 결혼했습니다. 같은 탈북민 출신 여성이었어요. 그녀도 비슷한 경험을 했기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작았어요. 친구 몇 명, 지원단체 사람들, 하나원에서 만난 동기들. 하지만 행복했어요. 2023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였어요. 제가 아빠가 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안았을 때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는 자유로운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게, 굶주릴 필요가 없다는 게, 감시받지 않는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2025년입니다. 제가 군사분계선을 넘은 지 9년이 됐어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고, 외로운 날도 많았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탈북민 지원 활동을 하고 있어요. 매년 수백 명의 탈북민들이 한국에 옵니다. 그들을 돕는 게 제 일이에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운 나라에서 사셨잖아요. 말하고 싶은 거 말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잖아요. SNS에 마음대로 글 올리고, 정부를 비판해도 잡혀가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세요. 북한에는 2,5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들도 여러분처럼 사랑하고, 꿈꾸고, 행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체제가 그들을 가두고 있어요. 그들도 자유를 원합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제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어머니를 만나는 거예요. 평양에 가서 어머니를 안고 울 거예요. 어머니, 제가 왔어요. 이제 괜찮아요. 더 이상 굶지 않아도 돼요. 그날이 올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살아있을 때 올까요?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버리지 않아요. 희망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요. 저는 이수혁입니다. 물론 가명이에요. 2016년 8월 12일 JSA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은 사람입니다. 북한인민군 특수부대 대위였고 지금은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1분, 그 1분이 저를 살렸습니다. 죽음을 넘어 자유로 뛰어든 1분. 총알을 맞으며 달린 1분. 10년의 군 생활과 35년의 삶을 버리고 선택한 1분. 그 1분이 제 인생을
그리고 제가 도울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1분이 있을 거예요. 선택의 순간, 용기를 내야 하는 순간, 뛰어야 하는 순간, 그때 주저하지 마세요. 두려워도 뛰세요. 그 1분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는 북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언젠가 그곳에도 자유가 오기를 바라며 어머니가 그리고 모든 북한 주민들이